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6강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조금 어두워서 좀 얼굴이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내용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자료 수집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어떤 이론을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또 자료를 또 조사해서 통계 자료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기존 문헌 자료를 좀 사용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인터뷰 자료 그다음에 관찰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방법 그래서 이제 자료와 자료 수집 개념하고 자료 수집은 주로 어떤 유형으로 사회과학에서 수집하는지 방법적인 모습을 좀 보고요. 자료 처리는 주로 이제 뭐 인터뷰 자료도 뭐 이렇게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통계 처리를 또 해서 과학적 근거 자료로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통계야 놀자라는 뭐 그런 책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통계가 상당히 좀 우리 사회 현상을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유익한 경우도 있고, 모든 과학적 또는 사회적 현상을 통계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자체, 용어 자체로는 통계라는 용어가 좀 딱딱하게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계랑 같이 놀게 되면 이렇게 좀 재밌는 현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과학적 데이터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그 재미를 갖고 또 흥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좀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네, 자료 부분을 보시면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조금 쉽게 표현하면은 양적 자료는 뭐 문헌 자료나 이제 뭐그 설문지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좀 방대하게 찾을 수도 있는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질적 자료는 이제 조금 세밀하게 이제 그 양보다는 이제 말 그대로 질적인 자료, 이제 예를 들면 인터뷰 자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니면 면접을 통한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질적 자료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또 사회복지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쪽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는 어떤 양적 자료적인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이제 질적 자료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좀 이렇게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사례 관리, 사례 관리 자료라든지 사례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좀 질적인 연구 분야 그래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나눠서 이제 좀 보통은 대략적으로 좀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는 말 그대로 원인을 규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 현상에 대한 많은 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서 피력하는 어떤 연구 방향을 설정할 때 많이 그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주제가 있고 연구 대상에게는 이제 그 양적 연구는 연구 대상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쩌면 연구 대상이 모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결과를 그래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어떤
실존하는 어떤 사실을 과학적인 절차, 우리가 이제 자료 수집부터 주제 선정, 그다음에 분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나 이해를 배제한다. 그래서 주관적, 이제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양적 연구는 그 가능한 한 주관적 의견을 가능한 한 피력하는 것을 좀 조심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렇게 분석하고 또 논리 정연하게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일반화라고 하는 거죠. 일반화. 일반화는 뭐 어떤 개념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어, 이 사회 현상이 통용되는 이제 개념들을 이제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출하는 어떤 과정을 일반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양적 연구의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적 연구는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뭐 정확성도 있어야겠고 또 어떤 뭐 추론을 위한 계산 가능성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 분석이 어, 많이 활용이 돼요. 양적 연구는 그래서 통계 처리가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험적 관찰 또는 이제 뭐 경험적 관찰도 되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이론을 또 재확인하는 또 방법도 돼요. 그래서 이론을 막 이렇게 점검해서 일반화시키는 과정이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 현상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뭐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그런 논리적 방안, 효율적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양적 연구는 연구의 대상에 대한 어떤 개인적, 주관적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질적 조사는 좀 다르죠. 이거랑 방향이. 질적 자료는 개인적 어떤 주관적 느낌이나 상태 또는 뭐 한 개인의 역사, 심리 상태, 만족 상태 이런 것들을 또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여기는 이제 질적 연구에서 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관적 상태에 관심을 두는 쪽은 질적 연구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적 연구는 이제 개인의 어떤 뭐 탈북민이면 탈북민, 뭐 성폭력 피해자면 피해자, 뭐 이런 개별성을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양적 연구는 전체적인 사회 현상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를 갖는다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양적 연구는 이렇게 기존의 이론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을 토대로 또 새로운 이론을 또 검증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상담이 문제 해결 초점에 중심을 두면 또 그 상담이 문제를 확인하는 게 유용하다라고 하면은 이 또 그 상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지 않고 문제가 없던 것처럼 또 상담을 하면 또 해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이론이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중심 상담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 중심 상담이 또 이론으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에서는 또 문제를 규명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가족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이론이 또 새롭게 탄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행 연구가 있는 상태에서 또 많은 어떤 그런 상담 사례를 이렇게 통계화시켜서 뭐 계량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새로운 정의가 또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 정의는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해결 중심 상담은 효과가 있다. 이제 완성이 됐다. 이게 조작적 정의가 개념이 형성됐다. 이게 개념이 형성됐다가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개념이 완성이 됐다. 이런 측면으로 조금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양적 연구는 이렇게 이제 추상적인 개념은 이제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작적 정의, 개념화 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수치로도 표현할 수 있고, 뭐 통계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제 질적 연구죠. 질적 연구는 주로 이제 자연과학에서 이제 실험 연구라든지 뭐 관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하죠. 실험이라든지 관찰. 질적 연구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주관적 양적 연구는 주관적 생각이 배제된다고 그러는데 질적 연구는 주관적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주관적으로 구성하더라도 어떤 객관성에 의해서 조금 이제 그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이렇게 연구자의 생각에 치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조사 대상자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호선 효과라고 하거든요. 연구하고자 하는 대로 방향이 흘러가는 거예요. 결과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적 연구는 주관적인 관점을 존중하되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해가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과 이제 분리가 되어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양적 연구의 과정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러한 시각에서 사회 현상은 그 자체로 뭐 이렇게 하나의 중것 이렇게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과의 상호작용이 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인터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인터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질적 조사 방법에 하나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 시각 그들의 어떤 그 환경을 이해하는 거죠. 환경도 이해하고 뭐 내부적 시각을 갖는다. 환경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충분한 맥락이나 이해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질적 연구의 유용성을 피제트가 설명했죠. 탐색이 가능하다. 새로운 사실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다. 뭐 포커스 그룹 면접 조사나 인터뷰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또 이제 알아낼 수도 있잖아요. 다만 민감하고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 뭐 예를 들면 뭐 자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하잖아요. 연구하기가. 그다음에 뭐 성폭력 피해자,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 뭐 이런 마약 중독 경험 있는 사람에 대한 인터뷰에서 어떤 것들이 자꾸 그 금단 현상을 못 이기게 하나 이런 것들을 또 심층적으로 또 탐색할 수 있고 민감한 부분을 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조금 이제 그 양적 연구랑 조금 이렇게 뭐 방향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방법적인 자료 수집이나 구분을 볼 때는 자료의 어떤 특성, 활용하는 자료의 특성을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연구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유도 신문 우리 하듯이 약간 그런 좀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객관적인 법칙, 일반화에 있어 유용하지 않다라는 한계. 이제 개념 형성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연구 결과는 있는데 개념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화 같은 걸 이제 보시면은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사이코
뭐 사이코 박사 같은 사람이 가끔 등장하죠. 그래서 뭐 혼자서 인간과 파리에 막 예? 혼자서 인간과 파리의 막 그 결합 이런 걸 막 연구하고 동물하고 인간의 교배를 연구하고 이게 일반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연구의 그 어떤 윤리적 가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거기 막 미쳐가지고 연구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일반화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사이코 박사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인데 그래서 가능한 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적 연구도 가능한 한 일반화하는데 그 사회적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사회가 희망하고 바람직한 기대에 맞춰서 질적 연구도 수행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행위를 분석할 수도 있고 뭐 상징 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뭐 습관 언어, 다문화 가정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질적용 자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적 연구는 이제 이론이 이제 기존 이론이 있고 이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어떤 특징이 있고 질적 연구는 새로운 사실을 개발한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이 이제 자료적 차이고 이제 그 양적 연구는 외부적이지만 질적 연구는 이제 좀 드러나지 않는 내부적 어떤 대상의 좀 자료나 이런 데 접근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적 연구는 반복의 가능성이 있어 이제 똑같은 노인의 삶을 조사하더라도 또 이 지역에 있는 노인의 삶을 조사할 수도 있지만 또 강남구에 있는 노인의 삶을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의 어르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함으로써 저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면 강남구나 노인이나 노인의 빈곤은 똑같다. 뭐 이런 신뢰성 연구를 통해 신뢰를 얻을 수가 있죠. 반복하기 때문에 신뢰가 높다라고 볼 수가 겠죠 질적 연구는 이제 그 어떤 한 개인이나 삶에 대해서 또는 한 문화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타당성이 조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도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가장 어려운 점을 인터뷰했더니 언어라든지 또는 이제 교육적 측면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어떤 타당성을 추론으로 이렇게 그 근거를 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신뢰성과 타당성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요즘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특징이 있는데, 이제 1차 자료는 이제 그 뭐야 그 조사 목적에 적합하고 정확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차 자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이 이제 직접 이제 그 조사한 자료죠. 그래서 연구를 고려해서 뭐 선행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선행 연구. 그래서 아니면 뭐그 가장 적합한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그 조사 목적에 수거된 자료라고 좀 볼 수가 있죠. 1차 자료는. 그다음에 이제 2차 자료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조사해 놓은 거죠. 그뭐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인구 통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장애인 현황, 뭐 네, 국민기초 수급자 현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했는데 이미 이제 그 2차 자료는 이제 어떤 공공기관에서 이미 먼저 조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연구 자료의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때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대하죠, 자료가. 이런 좀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학교 다니시면서 만약에 어떤 리포트나 그런 과제들이 좀 있는데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과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보다는 이제 뭐 중간고사 이런 시험보다는 이제 뭐 프로그램 현황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뭐 청소년 정책에 대한 발전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좀 과제로 많잖아요. 그때 이제 요거를 좀
2차 자료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때 많이 활용이 되죠. 왜냐면 이제 전반적인 객관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과 관련된 방안을 제시하시오 과제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2차 자료를 많이 활용해야 되죠. 인터넷 중독은 몇 명이고 뭐 그 주로 인터넷을 하는 시간은 평균 몇 시간이며 부작용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2차 자료로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2차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리포트가 다 그런 거잖아요. 과제.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은 더 2차 자료를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연구 논문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2차 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뭐 모든 사회 현상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2차 자료는 이미 구축된 자료를 연구자가 활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료 수집이 좀 쉬워요. 이렇게 인터넷만 들어가도 찾을 수가 있죠. 인터넷 사용해도 통계청 들어가도 뭐 통계청 같은데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인터넷에서 출력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오류 발생 확률이 적다. 이게 이제 아주 그 객관적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성. 자료 수집에 있어서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료 수집이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지죠. 대규모라는 건 이제 뭐 지역을 많이 대규모로 조사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우리나라 그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구 현황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인구, 나 인천시 전체 인구 그래서 이제 일반화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 개념을 적용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국가 등과 같이 표본 추출 범위가 상당히 넓죠. 예, 이제 각 국가별 통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 2차 자료는 매우 유용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스웨덴은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40%가 넘는데요. 심폐소생술. 근데 우리나라는 뭐한 10%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국가별로 이제 자료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분석된 2차 자료,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2차 자료를 하더라도 최근에 이게 분석된 그런 자료를 활용하는 게 더 유용하겠죠. 뭐 20년 전의 자료도 물론 정확한 자료이긴 한데 시대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시대에 맞춰서 최근 자료로 수집하는 게 조금 뭐에 연구의 목적이나 이런 데 좀 더 조금 합리적으로 좀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이런 단점도 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1차 자료는 연구자의 개입 통제가 좀 어렵고 2차 자료는 연구자 개입이 아예 불가능하죠. 그저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바꿀 수는 없죠. 그렇죠? 1차 자료는 이제 비용이 좀뭐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뭐 기념품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요 비용이 좀 들 수 있고 2차 자료는 뭐 아주 뭐 복사비 정도 아니면 뭐 협조하는 거 어떤 기관에 가서 협조하는 거 이런 거 될 수가 있죠. 2차 자료는 그렇게 비용이 적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사회복지학과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학사 논문이죠. 그거는 이제 학사 논문인데 이제 사랑의 전화라는 아주 조금 오래전 일인데 예, 사랑의 전화 복지관이라는 데를 이제 가서
통계 자료를 좀 부탁했어요. 상담 통계. 자, 요거 부탁할 때 뭐 그냥 어때요? 뭐 이런 책자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냥 가서 보라고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갔는데 이렇게 협조를 해줘요. 거기서 제가 그 사랑의 전화에서 실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손쉽게 그냥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음, 그때 이제 학사 논문 이제 주제가 이제 전화 상담에 있어. 그때 이제 컴퓨터가 386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작업이 좀 어려웠는데 전화 상담에 있어 뭐 이런 거죠. 뭐 사회복지사의 개입에 관한 연구 뭐 이런 거였어요. 뭐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돼가지고. 전화 상담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뭐 효율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인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그 논문을 저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참 밤새서 어, 힘들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희 때는 논문을 냈어야 돼. 그래야 졸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공부가 좀 많이 됐어요. 그 논문 쓰는 그런 거를 이미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뭐 이제 나중에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쓸 때도 그렇게 좀 어쨌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비용이 적게 든다 그거예요. 예? 제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다음에 설문조사죠. 설문조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설문조사. 설문지는 이제 직접 관찰이 불가능할 정도로 클 경우에 활용하는 이제 최선의 자료 수집 방법이죠. 음, 모집단을 선정을 해야 되고 큰 규모의 표본을 설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한 1,000명을 뭐 할 수도 있고 뭐 2,000명을 조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 변수를 변수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개념을 뭐 만족도라든지 이런 개념들, 직장 만족도 아니면 뭐 보수 만족도 이런 개념들을 여러 분야로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도 보면 이제 그 직무 만족 척도가 있거든요. 이게 다 설문지에 들어가요. 직무 만족, 그래서 여러 문항을 이제 나누는 거죠. 뭐 승진 만족도가 있느냐, 보수 만족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직무 만족도거든요. 그다음에 업무 만족도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이제 개념을 이렇게 모두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변수, 이게 하나의 변수잖아요. 여기가. 변수라는 건 개념이죠. 이게 하나의 개념. 승진 개념, 승진 개념, 보수 개념, 뭐 업무 만족 개념, 그다음에 동료 만족도 어떻게 보면 직무 만족에 들어가죠. 동료 만족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양적 조사를 하는데 유리하고 이 설문조사를 서베이 조사라고도 해요. 서베이 조사가 양적 조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 다음에 설문조사는 자료 수집 과정이 탄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한 번 정해졌으면 변형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설문지만 가지고 계속 사용해야죠. 그 중간에 뭐 100명을 조사했더니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 그거를 또 탄력적으로 개조해가지고 다시 조사가 어렵죠. 그래서 탄력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설문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표본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추가자를 또 다시 조사하기는 또 어렵죠. 그래서 일정 대상을 정했으면 그 대상에게만 설문지를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보통의 그런 설문지는 이제 보통 그 사회과학에서는 500부 정도, 400에서 500부 정도 하면 신뢰성이 있다. 신뢰성이 높다라고 사회과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0명에서 150부 정도만 하게 되면 그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어떤 명확한 또 내용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고 부수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신뢰도 확보가
설문조사는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편 설문조사 여러분들 저도 이 우편 설문조사 제가 그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대학원 때 우리나라 전체 복지관을 조사했어요. 전체 종합사회복지관. 그래서 그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의 최고 중간관리자가 제 설문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어디까지 보내야 될까요? 제주도까지도 보내야죠. 제주도. 제주 아라아라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같은 최고 중간 관리자라고 이것도 좀 요령이에요. 저도 그때 그 부장이었어요. 부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이 있고 그 밑에가 부장이에요. 그때가 최고 중간 관리자잖아요. 관장은 그 최고 관리자고 그래서 그들이 제 고통을 아는지 협조를 너무 잘해줬어요. 다행히. 그래서 우편물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거의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보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사한 거예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최고 중간관리자의 그게 궁금했어요. 이직을 할 건지, 이직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어떤 게 이직 요인인지, 그다음에 그 상사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척도로 든 거예요, 다. 그래서 어쨌든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이렇게 이제 기념품 정도 보내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기념품 하나씩 보내면서 이렇게 어때요? 경제적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익명성도 보장되고 설문 과정에 편향성이 없다. 편향성은 뭐야? 그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도 우편 설문조사도 이렇게 좀 뭔가 그 동료의식이 있고 그러면은 조금 장점이 돼요. 수거를 하는데 협조 면에서 단점은 회수율이 좀 낮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회수율이 높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협조에 좀 관련성이 없는 그런 어떤 때는 뭐 사실 좀 회수하기가 좀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일일이 다 전화를 해보고 이런 것도 하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우편 조사는 전화로 먼저 협조를 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허락된 사람만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척 무턱대고 보내면 그걸 해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단점을 좀 보완해서 이렇게 응답을 제대로 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렇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활용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안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답자와 거부자 간의 명백한 차이, 체계적 오류를 동반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이제 뭔지 저 개인적으로는 전략이 통했죠. 동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료들. 제가 보낸 대상이 협조 대상이 동료잖아요. 한 직장은 아니지만 동년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년배. 같은 부장들이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좀 많이 통했죠. 그러니까 무응답률이 높았죠. 이게 상당히 높았죠. 이게. 그래서 설문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밀러와 셀카인드가 제시를 했죠. 독촉. 그래서 이제 독촉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독촉보다는 부탁.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독촉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독촉은 좀 긍정적인 내용 같아요. 이게 제가 바꿔서 말하면 좀 협조 부탁 이런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후원자 표시 뭐 그다음에 설문지 길이를 좀 짧게 그다음에 너무 좋은 쪽으로 우리 이런 쪽으로 좀 뭔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약간 국어라듯이 좋은 일 하니까 좋은 쪽 연구를 하니까 좀 협조해달 이런 거겠죠 뭐. 그래서 그 설문지 형식도 중요해요. 음, 설문지 형식도 이렇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눈에 좀 확 띄고.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지 같은 거 부탁할 때 A4 용지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장수를 좀 짧게 그 양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 양면이면 좀 이렇게 짧아 보이잖아. 그 다음에 누런색이죠. 뭐가 누런색이라고 하나요? 노란색은 아니니까 누런색. 이게 눈이 좀 안 아파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복사를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회수율을 높이는데 높은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자꾸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경험적 그 바탕 근거를 볼 때도 이게 이제 부탁하는 게 가장 전화로나 이렇게 이게 가장 회수율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 박사 논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화죠. 전화는 뭐 이제 이것도 좀 어렵죠. 전화도 여러분 요즘은 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글쎄 요즘에는 차라리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조사하는 것더 높을 수도 있는데 전화 설문은 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화 통화는 자체가 요즘은 이제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볼 때는 현대 사회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어, 라는 좀 개인적 의견이 좀 있어요. 대신 우편 조사보다는 용이하지만 거의 끊을 확률이 많죠. 이거는 협조를 안 해줄 확률이 좀 다수 있죠. 그래서 그 응답자 통제가 어렵고 주제가 제한되고 설문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화 설문지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설문이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조금 세부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온라인 설문은 이제 뭐 전자우편 뭐 이렇게 다 웹문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한번 설문 조사까지 좀 보고 우편 조사 이렇게 온라인 설문까지 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여기는 좀 짧게 설명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1강, 1-1강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 1-2강에서도 뵐게요.